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장 건강관리, 파킨슨병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장 건강관리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파킨슨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 대표적인 특징을 대체로 사람들은 그 손떨림, 그 다음에 이제 경직, 그 운동성 증상 그 정도만 알고 있지만 그 환자 본인들은 그것 말고도 아주 많은 그 비운동성 증상들을 가지고 고생들을 하고 계십니다. 불안감, 그 다음에 이제 그 방광 이슈, 그 다음에 이제 인지 능력, 변비, 우울증, 그 다음에 이제 피로감, 그 다음에 환시, 불면증, 그 다음에 이제 후각, 그 다음에 미각 같은 것도 이제 좀 둔화되고, 그 다음에 근육경직이라든지, 그 다음에 잠을 자도 편히 잘 수 없고, 그 다음에 성기능 약화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 것이 좀 어눌하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장 건강, 또 장에 관련된 그 질병,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파킨슨병 증상을 보면 이제 두 가지 운동 기능 증상하고 비운동 기능 증상이 있는데, 물론 운동 기능 증상에는 이제 진전, 떨림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서동, 보행장애, 얼굴 표정 감소, 그다음 말하기 문제, 그다음에 강직 같은 거 이렇게 꽉 누르면 더 이렇게 그 누르는 거에 대항해서 더 안 움직이죠. 그다음에 이제 자세 불안정 때문에 많이 넘어지기도 합니다. 식사도 잘 못하시고 잠도 잘 못 자시고 해서 환자분들이 체중을 많이 감소가 되는데, 체중이 감소될 때 근육이 많이 감소가 돼요. 그래서 이제 낙상을 하고 있으면 아주 부러지기도 하고 아주 골치가 아프죠. 그래서 이제 자세 불안정이라든지 동작 동결, 가다가 이렇게 막 몸이 탁 쓰는 것, 그다음에 근육 긴장 이상증 같은 거, 그다음에 이상 운동증. 비운동 기능 증상으로 볼 것 같으면 이제 자율신경이 이상이 돼서 배뇨장애, 다양한 배뇨장애가 있죠. 갔는데 잘 나오지가 않는다든지, 또 요실금이 있다든지. 그래서 어떤 때 이제 보통 파킨슨병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연세들이 많으시니까 배뇨 장애가 있으면 또 그다음에 우리 그 전립선 비대증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치의 선생님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되고, 또 배뇨 장애가 더 심하게 생겼다면 반드시 이제 그 이상을 선생님들한테 알려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변비. 변비는 아주 가장 흔한 비운동 증상 중에 하나예요. 변비 때문에 많이들 고생 너무 많이 하시고, 성기능 이상은 이제 아주 드물고, 그 다음에 최위성 저혈압. 갑자기 이제 앉았다 일었으면, 우리 보통 사람들도 이제 갑자기 앉아있다 갑자기 일었으면 그 머리가 어찔어찔 하죠. 하지만 이제 환자분들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저희 혈압을 없애기 위해서 이제 약도 새로 개발되고 있고, 또 처방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감각 이상, 통증이라든지, 팔, 다리 같은 데 이제 통증, 알 수 없는 통증. 그 다음에 이제 땀도 많이 나고, 다리 같은 데 이제 가렵고, 땀도 많이 나고, 이런 것들, 이상 감각증. 그 다음에 이제 후각 이상. 냄새에 맞는데 이제 좀 불편을 느끼시고, 그 다음에 정수적 장애가 있겠죠. 이제 집에서 하루 종일 계시는 것도 있고, 또 예전처럼 그 행동의 자유가 없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이 병 자체가 퇴행성이라는 걸 다 알고 계세요. 시간이 가면 점점 나빠진다는 걸 알고 계시니까, 어, 그것 때문에 또 우울증도 심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제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막 자포자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 그러,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은 요즘은 약물 치료를 잘 하면
20년 정도는 충분히 아무 문제 없이 잘 버티세요. 보통 뭐 60 전후로 발병이 된다 하면 20년이면 80입니다. 그러면 벌써 평균 수명을 사신 건데, 그렇게까지 너무 낙관적이지 않으면 이 병을 갖고 사시기가 참 힘든 병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면장애, 이제 수면장애도 또 약을 먹어야 되는 시간이 짧고 하고 하니까 수면 중에도 이제 잠꼬대라든지 몸에 자꾸 움직이고 그러는 문제 때문에 수면 장애들을 많이 고통을 받고 계세요. 그 1917년도에 그 영국 의사인 제임스 파킨슨이라는 분이 NSA on the Shaking Parts라는 그 책을, 그 이제 책이 아니고 저서를 하나 했는데, 그게 이제 최초로 파킨슨 병에 대해 증상에 대해서 이제 서술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 10명 정도 환자에 대해서 이제 증상을 서술했는데, 벌써 그 증상에서 보면은 특히 비운동 증상 중에 그 장 질환에 대한 문제를 많이 서술을 하셨어요. 그 장 질환 중에 소화기 관련 증상 중에 이제 변비, 그 다음에 소화불량, 위팽만감, 이제 복부팽만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즘 들어서 이제 또 많이 주목이 되고 있는 장내 미생물 이상. 그래서 이제 이 소화기 장 질환은 병의 진행에 따라서 점점 더 심해갑니다. 그래서 이제 입부터 해서 침이 이제 잘 넘어가지 않으니까 침을 많이 또 흘리시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목, 삼키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식도의 연동 운동도 줄어들어서 음식물이 넘어갈 때 좀 힘들어 하시고, 아니면 통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위에 또 연동 운동이라든지 움직임이 적게 되기 때문에 위에 음식물이 적재되어 있는 시간이 길어짐으로 해서 생기는 또 팽만감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잘 드시질 못해요. 많이 드시지 못하니까 결국 이제 체중 감소로 옵니다. 이제 체중 감소가 오면 늘 걱정되는 게 이제 근육 감소예요. 그래서 운동들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운동들을 아주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근육이 감소가 되면 이제 안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자세 불안도 있지만은 넘어지면 낙성을 하면 꼭 더 많이 뼈가 부러진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체중이 줄어드는 거를 예방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장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대장, 변비라든지, 결국 다 이제 자율신경 이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에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항문의 관략근 같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루이 소체, 요즘 환자분들은 루이 소체에 대해서 웬만큼 공부를 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루이 소체가 뭐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장 부분에 있는 미주 신경 말단에서 발달해서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발생된 변형된 단백질 덩어리를 알파 시누클린이라 하는데, 알파 시누클린이라든지 아니면 알츠하이머 디지즈, 알츠하이머성 치매에서 생기는 베타 아미로이드,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우리 광우병 때문에 한번 난리 난 적 있었죠. 광우병의 원인도 변형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그런 단백질을 프라이온이라고 해요. 바이러스도 아니고 무슨 원생 동물도 아니고 프라이온인데 안에 유전 정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프라이온이 이게 약간 변성이 되면 이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변성된 프라이온 단백질이 정상적인 프라이온 단백질하고 접촉을 하면 이상하게
축적된 정상적인 프라이온 단백질이 변형이 됩니다. 그래서 변형이 돼서 또 그게 분리가 돼서 또 그 변형된 프라이온 단백질이 정상인과 접촉을 하면 또 변형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프라이온이 늘어나요. 그래서 그 프라이온이 늘어나는 것을 그 의사, 뭐 생물학을 연구한 사람이 그 이론을 발견한 게 아니고 수학자가 이렇게 증식한다는 거 어떻게 알아냈어요. 옛날에.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변형된 그 단백질 덩어리, 근데 단백질 덩어리가 이제 형성이 되고 아미노 애시드가 형성돼서 펩타이드가 연결되고 펩타이드가 붙어갖고 단백질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일단 다 연결이 되면 꼬입니다. 꼬이고 3차원적인 변형으로 돼요. 그래서 이제 알파 쉐입이 되고 베타 쉐입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베타 쉐입이 돼서 이렇게 축적이 되는 거를 아미로이드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돼서 베타 쉐입이면서 축적된 덩어리 그래서 베타 아미로이드 그거는 이제 주로 알츠하이머 치매에 많이 축적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도 이제 아미로이드인데 이것도 아미로이드예요. 알파 시노클린도 이제 단백질 아미노 뭉쳐 있는 덩어리인데 이것도 프라이온입니다. 그래서 프라이온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스톱을 한다든지 하는 거 아직도 그거를 몰라요. 그리고 이거를 제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프라이온이 얼마나 아주 안정적인 구조냐면 저거를 파괴시키려면 뭐 130도, 140도 물에 30분, 40분을 끓여도 잘 파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진짜 고약한 놈 중에 하나예요, 저게. 저거를 죽이는 약도 존재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또 원인조차도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고, 저게 어떤 식으로 병리학적 기능을 하는지 안에서 우리 몸에서 그것도 완전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저런 거를 우리가 프라이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것들이 프라이온이 우리가 이제 아까 미주신경 신경 말단에서 이제 형성이 돼서 그 미주신경 타고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는데 저 알파 시노클린은 그 도파민을 생성하는 신경세포에 더 아주 민감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축적이 되고 나중에 그 세포들을 파괴시키면 도파민을 생성을 못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츠하이머 파킨슨스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루이스체는 또 이제 장에서 생성이 되고 그런 또 생성된 게 미주신경을 통해 뇌로 이동한다는 거. 이런 것들은 뭐 요즘 파킨슨 병을 가지고 계신 분 좀 많이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장에서 이제 알파 시누클린 발생설은 뭐 동물 실험들을 가지고 했습니다. 이제 쥐를 가지고 했는데 정상적인 그 알파 시누클린 형성되는 그 물질을 위에다 이렇게 주사를 하고 나중에 보니까 그 이제 위에도 그 뇌에도 이제 발견이 되고 쥐가 이제 파킨슨병이 걸렸죠. 그래서 그 미주신경을 한번 잘라봤어요. 메가톰이라고 해서 이제 절제를 했죠. 그랬더니 나중에 더 이상 그 알파 시누클린이 더 이상 생기지 않아서 쥐가 이제 파킨슨병에 걸리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SNS는 그 알파 시누클린을 만들게 하는 그 유전 정보가 있는 그 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가 없앤 거를 가지고 진 섹션을 없앤 걸 가지고 주사를 했더니 더 이상 위에서 이제 알파 시누클린이 안 만들어지니까 결국 이제 위에 그 뇌에도 이제 안 만들어지고 그래서 파킨슨병이 걸리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그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그 장에서 형성이 돼서 미주신경을 타고 뇌에 도달을 하는구나. 그거를 이제 증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옆에 오른쪽에 사진을 보면 그 노란 거 신경 다발 보이죠? 저게 미주신경이에요. 그렇게 신경이 아주 굉장히 많습니다. 가깝게. 그래서 이제 안에 보면 이제 사람이 내장을 보면 저게 굉장히 얇아요. 저거는 이제 그림이기 때문에 저렇게 두껍게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려져 있는데 아주 얇습니다. 그래서 또 미주신경도 아주
실같이 골고루 퍼져 있어요. 아주 많이 그물처럼 아주 번져 있죠. 왜 그러냐면 저런 것들이 다 저기에 뭐 그 근육들이 많은데 그 근육들을 막 움직여가지고 장이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그 근육들을 다 신경으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저 미주신경이 저렇게 많이 있다. 그래서 이제 저거를 타고 뇌로다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그런 겁니다. 이제 그, 어, 그 장내 미생물이 가운데 보면 리키것이라고 그 세포막 그 세포 그 내장 그 장 안에 있는 그 멤브레인 거기에 이제 그 세포들이 어디 이상해서 상처가 나거나 뭐 아파서 이렇게 누수가 되면 그 사이로다가 단백질 부산물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그 라이포사카라이드 지방하고 그 다음에 당이 결합된 그런 물질들이나 여러 물질들이 새서 그 장 안으로 들어가요. 그 벽 안으로다가 그 안에는 이제 혈관도 있고 신경도 있고 그 림프관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혈관을 타고 돌면은 우리 그 면역 체계를 어지럽혀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역 체계가 어지럽혀지면 거기서 이제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면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죠. 그 항원 항체이 염증입니다. 그것이 전 우리 몸의 혈관을 돌면서 그런 반응이 일어나면 만성 염증 반응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만성으로 그 염증이 있으면 우리 방어 체계가 계속 흥분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식으로 오래 가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죠. 혈관 안에서 문제, 그 동맥경화라든지 이런 문제, 뭐 성인병, 여러 가지 뭐 성인병 같은 거 많이 생기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는 그 아까 지금 미주신경을 타고 그 알파신근이 위까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런 그 염증과 그 다음에 그 비정상적인 장내 그 박테리아 환경을 그 염증하고 비정상적인 박테리아 환경이 원인이 그 장의 그 장누수로 이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프로바이오틱을 먹으면 그 염증하고 장내 그 잘못된 환경을 개선해주기 때문에 이제 장누수 개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떤지 보면은 알파 시누클린도 특정 박테리아에서 생성되는 걸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연구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건강이 요즘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 장내 건강으로 모든 걸 많이 그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과거에는 뭐 배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연구를 많이 안 했는데 우리 옛 조상부터도 그랬잖아요. 먹는 게 그 사람이로 나온다고. 그 먹는 게 제일 중요하죠.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런 게 이제 요즘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제 뭐 그렇게 증명이 되는 데에는 과거에는 못했던 지금 할 수 있는 이유는 뭐 실험실에서 여러 그 장비들이 많이 현대화 됐습니다. 현대화 되고 간단하고 또 기능도 좋아지고 하니까 과거에 못했던 연구들을 많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고 요즘은 뭐 다 그 장과 뇌의 건강이 중추신경, 그다음 면역, 그다음 우리 대사 이런 데에 다 영향을 미친다고도 많이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그림이 그거예요. 뭐 알고 있듯이 정상인 거, 그다음에 이제 장내 미생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이 이제 장내 그 미생물하고 또 변비라든지 염증, 그 다음에 산화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그것이 우리 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 결과로 파킨슨 병이 생긴다. 이런 그 장내 그 알파 시누클린에 의한 파킨슨 발병설 이런 것들이 요즘 그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 장내 그 박테리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이거는 실험을 한 거예요. 장내 박테리아에서 이건 이제 회충을 갖고 실험을 한 건데 저 회충이 파킨슨 병에 걸리겠습니다. 저기. 그래서 이제 파킨슨 병에 걸린 회충인데 저기다
그 어떤 특정 그 박테리아, 저기 이제 프로바이오리, 그 바실루스 서틸리스라는 그 박테리아가 그 알파 시네프린의 그 축적을 예방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축적된 단백질도 제거하는 그런 이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박테리아에서 나중에는 그 회충이 그 움직임이 파킨슨 병이 아닌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내 그 박테리아가 그 박테리아도 아주 다양성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우리 유익균이라고 해도 어느 특정 유익균만 많으면 안 되고, 또 나쁜 균이라도 너무 특정 나쁜 균만 너무 많아도 안 되고, 골고루 아주 버라이티하게 그 미생물들이 존재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야지 그 환경이 장내 환경이 아주 건강한 환경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박테리아 장내 그 박테리아 미생물의 환경을 좋게 하면 이렇게 알파 시누클린도 줄어들 수 있다는 거, 이런 그 실험을 한 겁니다. 그럼 이제 파킨슨병에서 이제 장 문제에 따른 증상 중에서 뭐가 가장 그 문제가 있냐면 변비입니다. 한 80%의 그 환자분들이 변비를 가지고 계신데, 변비 중에 이제 설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갑작스러운 배변감, 그리고 이제 또 배변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팽만감, 그 다음에 이제 또 체중 감소도 변비 때문에 있고, 영양 부족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이제 복용약의 흡수율 저하라든지 레보도파 같은 건 이제 흡수율 저하고, 그 다음에 속쓰림과 식도 역류, 그 다음에 이제 연하 곤란, 이런 문제들이 기저에는 다 변비의 그 원인으로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변비를 보면 파킨슨 병이 그 증상이 나오기 보통 25년 전에 아니면 수년 전부터 변비들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변비를 오랫동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중에 훗날 파킨슨병이 걸릴 확률이 6배나 높답니다. 6배. 그래서 변비는 그 자체로다가 그 환자분들한테 불편을 주지만 또 그 변비로 인해서 생기는 합병증이 아주 골치가 아파요. 그래서 변비는 반드시 이거는 개선하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흔한 비운동 증상 중에 하나인데, 연동 운동이 이제 안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변비가 생기는 그 문제가 이제 연동 운동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항문 직장 기능 장애, 에노렉탈 디스펑션이라는데 그 관략근 그 문제. 하지만 이제 뭐 연동 운동이 잘 안 돼도 변비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항문 직장 기능 장애에서 변비가 잘 생기는데, 대부분 파킨슨병을 환자분들은 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세요. 저 두 개 다. 대부분. 그래서 이제 복용량의 또 부작용도 있겠고, 저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다른 소장에 있는 여러 질환보다 그 변비 증상이 6배 이상 많습니다. 파킨슨 그 병 환자인 분들은.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얘기했듯이 보통 운동 증상이 보이기 전 뭐 수년 전부터 10년 전부터 변비가 고생들 하시죠. 그래서 이제 다들 물어보세요. 파킨슨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서로 얘기를 하면 대부분 젊어서 뭐 변비들로 많이 고생하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에 한 번 이하 배변하는 사람은 하루에 한 번 이상 배변하는 사람보다 나중에 파킨슨병 발병률이 3배나 높답니다. 그래서 파킨슨병이 없으신 분들도 변비는 아주 그 중요한 진단 기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변비가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은. 파킨슨 또 변비는 아주 애매합니다. 이게
뭐 배변수가 적다고 해서 변비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안에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똥이 꽉 차 있어, 안에 변이. 근데도 그걸 잘 못 느끼세요. 그리고 꽉 차 있는데도 변을 비면 조금 나와요. 그래서 조금 나오니까 그 변비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 쌓여가는 양이 점점 많아져요. 이렇게 점점 꽉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모두가 이제 자율신경 이상으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변이 얼만큼 차 있는지를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이제 케이스 하나 이제 그 얘가 있는데, 그 변비가 늘 항상 있었던 그 환자인데, 그 발병 이후에 변비가 더 심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그 오버디 카운트 그 변비약을 복용해도 잘 듣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일주일에 몇 번은 화장실을 가곤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화장실에 갑자기 있다가 그냥 그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가지 않으면 이렇게 팬티에 이렇게 이제 흘리기도 하고, 그렇게 이렇게 하다가,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에는 또 변과 이렇게 물이 이렇게 설사처럼 물이 더 많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기저귀를 차고 있어야 되고,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 변이하고 이제 묽은 액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거 설사를 했구나, 이게 내가 설사구나 그래가지고 설사약을 드셨어요. 그러면 이제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돼가서 이제 설사약을 드시면 아주 커요. 이걸 갖다 이제 오버플로 다이에리아라고 하는데, 그 변이 너무 건조하고 딱딱해서 그 변과 그 장 사이로다가 그 장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물이, 그거를 설사로다가 오인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설사처럼 나오면 바로 주치의한테 연락을 하거나 아니면 관장을 하셔야 됩니다. 저기 안에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거는 변비약 가지고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느 걸가 참 잘 되냐면, 우리가 대장 내시경 하러 가기 하루 전에 먹는 관장약 있죠? 그 먹는 관장약이 참 잘 됐습니다. 저게. 그래서 먹는 관장약을 한두 번을 해보세요. 한 번 해서 잘 안 되면 한 번 더 하실 수도 있고. 그래도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병원에 오셔서 의사 선생님의 처방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절대로다가 설사약을 복용하시면 안 돼요. 저때 설사약 복용하시면 아주 큰일 납니다. 그때는 아주 그 문제가 커져요. 그래서 이제 자율신경 문제로 이제 장이 연동 운동이 천천히 이루어져서 변비가 발생하는데, 그 연동 변이 얼만 스피드로 이게 내려가느냐, 그걸 조사를 해줘. 시스마크 연구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플라스틱 같은 이제 캡슐 있죠. 저거를 이제 복용을 합니다. 저기 아주 가는데 캡슐 안에 들어있어요. 안에 3, 40개 들어있는데, 저거를 복용을 하고, 나중에 이제 엑스레이를 찍으면, 오른쪽에 보이듯이, 이제, 그 얼마 시간에 따라서 저렇게 분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에 많이 뭉쳐 있고, 또 얼마큼 그 변이 이동을 하고, 그런 걸 확인할 수 있고, 또 무선 캡슐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선 캡슐을. 저게 이제, 요즘은 캡슐을 갖고 사진도 찍어요. 조그만 카메라인데, 그거를 먹으면 내려가면서 쫙 좀 사진을 찍습니다. 그, 대장 크린을 할 때 그 크린을 다 하고, 장을 다 비운 다음에 캡슐을 복용하면, 이제 내려가면서 위서부터 막 랜덤하게 찍죠. 그렇게 이제 요즘은 기술이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또 장 안에 그 진단하는 게 많이 용이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케이스 2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이제 화장실을 소식이 와서 가야 하는데, 그래서 갔는데 변이 안 나와요. 그래서 힘을 막 줘도 참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막 땀을 뻘뻘 흘리고 뭐 알죠? 막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래서 이제 힘을 줘도 안 되고 결국 이제 너도 하고 해서 조금 나았어요. 근데 저것도 안 되면 심할 때는 환자분들이 손가락으로 파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관장을 하셔야죠. 그래서 결국은 관장을 하고 이제 해결을 합니다. 저렇게 되면. 그래서 관장을 하시죠. 그래서 저 문제가 무엇 때문에 생기냐면 근실조 배변장이에요. 그 항문에 있는 관략근이 있는데 관략근이 너무 자율신경 이상이 갖고 너무 긴장이 되기 때문에 열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기능성 배변장애로 그 골반신경과 밑에 있는 근육의 그 코올디네이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변비도 이제 다 그 파킨슨 환자분에게는 참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결국 관장으로도 이제 해결을 하셔야 돼요. 관장을 해서. 그래서 이제 요 관략근이 확 이렇게 뭉쳐서 있는 거를 바이오 피드백 아시는 분들은 모르겠는데 바이오 피드백으로 치료가 잘 됩니다. 바이오 피드백으로 치료가 잘 되고 이런 거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MRI를 찍는데 그 이름을 MRT 디페코그래피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하얀 부분이 이제 변이죠.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것들 찍고 합니다. 그다음 이제 변비 치료는 우리가 이제 OTC 변비약 같은 경우는 이제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거 듀클락스. 저건 자극제죠. 저거를 먹어보신 분들 알 겁니다. 저거 먹으면 막 장이 이렇게 크램프가 와요. 이렇게 경련, 막 이렇게 꿈틀꿈틀하죠. 막 찔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게 뭐냐면 저걸 먹고 나서 밖에는 못 나갑니다. 왜냐면 언제 저게 터질지 몰라요. 저게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참 힘든 거고. 그래서 이제 파킨슨 병이 없는 분들도 저 약을 먹으면 집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다 병이 나올 때까지. 언제 소식이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만약에 변비약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을 사용을 하신다면 저거는 자극제이기 때문에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품을 권장하죠. 그 다음에 이제 실리움, 이제 파이버 서플라이먼트인데 이것도 이제 변비와 설사에 착용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이게 섬유질이니까 섬유질이 이렇게 확 부으니까 복부 팽만감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그 파킨슨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복부 팽만감이 있는데 장이 잘 움직이지 않아서 변비들 그 복부 팽만감인데 저걸 먹으면 더 복부 팽만감이 커져요. 그래서 저거는 변비가 막 심하게 있는 그 중간에 먹는 게 아니고 저거는 먹는 요령이 있습니다. 저거는 일단 대장 클린하는 먹는 관장약으로 변을 다 빼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저거를 복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적게 시작을 해서 양을 점점 늘려나가죠. 그래서 저거는 듀클락스보다 안전합니다. 그 환자분들한테. 그리고 이제 대장 클린을 해서 먹는 관장량을 먹어서 변이 다 나오면 완전히 그 엠프티하게 나왔기 때문에 다시 화장실을 가려면 한 이틀 정도 3일이 걸려요. 근데 거기 내가 또 변비가 이게 안 났구나 생각을 해서 또 변비약을 드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2, 3일 기다리셔야 돼요. 그렇게 다 먹는 관장약을 먹고 난 다음에 섣불리 막 변비약을 많이 드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PEG 미랄렉스인데 저거는 이제 3초 합식 변비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대장에서 삼척에서 변 안에 대장 안에 물이 더 많이 머물게 하죠. 암만 이제 대장에 물이 많으니까 마르지 않으니까 쉽게 변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저 물질은 폴리에틸린 글라이콜은 장에 흡수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아주 안전하고 하지만 심한 변비에는 효과가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것도 다른 변비약하고 함께 쓰면 또 좋아요. 저것도 다른 변비약하고 함께 쓰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 자주 사용은 권장은 안 해요. 그렇지만 이제 가끔 어쩌다 한번 쓰는 거 권장을 하고
저걸 또 어쩌다 한 번씩 써도 또 계속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혈중 마그네슘 농도를 가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너무 이제 마그네슘 농도가 높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관장약이 있죠. 그 관략근 실주로 오는 배변장애 아주 좋아요. 그 관략근이 이렇게 확 잡히는데 그때는 이제 관장을 해야죠. 그래서 생리수가 많이 나오는데 생리수를 안 하고 수돗물을 사용을 해도 됩니다. 수돗물을 사용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관장은 또 좋은 게 있는데 그 배변 반사에 도움을 줘요. 그래서 배변 반사에 도움이 좋으면 나중에 어느 정도 차도 배변 그 느낌이 옵니다. 그 배변 반사가 너무 그 변을 오래 차면 배변 반사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관장 저걸 하시면 배변 반사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변비가 있는데 나중에 설사가 나오면 그게 진짜 설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주치의분하고 상담을 하시고 설사약을 마음대로 드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설사약 사용에는 반드시 주치의분하고 상담을 하시고 드셔야 돼요. 함부로 드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처방전이에요. 변비 처방전. 그 이제 린제스 캡슐이라 해가지고 리나클로타이드. 이거는 이제 만성 특발성 변비에 쓰고 또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도 처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미나가 것처럼 장의 그 대장의 수분 함유량을 증가시키죠.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한테는 안전해요. 안전하고 부작용으로다가 좀 설사가 있어요. 근데 설사가 심해지면 중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미티즈 연진 그 캡슐, 그 루피로스톤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그 삼투압을 이용한 그 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파킨슨병 그 처방약과 그도 안전을 합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대부분 파킨슨병 환자들은 설사 경험이 있으면 경험을 해요. 대부분의 파킨슨 환자. 이것도 이제 그 린젤 캡슐보다 이게 더 설사가 심해요. 부작용으로다가. 그래서 이거는 부작용이 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파킨슨병을 가지고 계신 환자분들한테는 이 약을 의사분들이 처방을 잘 안 해요. 물론 파킨슨병 처방약과는 안전하지만 그래도 이게 설사가 심하니까 처방을 삼가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칼로프라이드 그 파킨슨 처방약과도 안전합니다. 이런 어떤 뭐 파킨슨 레보도파라든지 그 같이 먹는 다른 약들하고 그 방해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안전하기 때문에 처방을 하죠.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연동 운동도 증가를 시켜요. 가뜩이나 파킨슨 그 환자분들은 연동 운동이 저하되어 있는데 이제 연동 운동을 증가시키죠. 그래서 이제 배변을 보게 하는 건데 대부분 이것은 이제 미라락스와 함께 사용을 해요. 대부분 PEG 미라락스와 함께 사용하고 효과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파킨슨 환자들이 장 문제, 그 천천히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처방을 하기 때문에 아주 좋아요. 근데 이 약이 아주 무서운 게 있는데 그 자살을 할 수 있는 그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울증이라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한 거는 고가입니다. 가격이 비싸고 제너릭이 없어요.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대부분의 보험회사 이걸 커버를 잘 안 해줍니다. 커버를 잘 안 해주기 때문에 약은 파킨슨병과 잘 들어요. 굉장히 잘 들고 그 장 문제도 많이 개선시키는데 그 suicidal ideation하고 디프레션에 문제가 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비가 있으면 이제 팽만감을 느끼죠. 복부. 다들 이제 복부에 뭐가 있는 것 같다. 위에 뭐가 있는 것 같다. 이제 복부 팽만. 그래서 이제
팽만감은 이제 환자분이 느끼시는 거고, 이렇게 팽창, 디스텐션은 이제 의사분들이 진단을 할 때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파킨슨병 환자를 보면 복부 팽만감도 있고 또 팽창감도 있어요. 아, 저기 미스 복부라고 했는데 저 복부입니다. 제가 미스스페예요. 그래서 이제 복부에도 두 개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느끼고 의사 선생님도 이게 여기 뭐가 있구나 하는 걸 느끼고. 그래서 이제 복부 팽만의 원인은 변비, 첫째가 변비고, 두 번에는 이제 소장에서 미생물이 과잉 번식을 해서 생기는, 그렇게 되면 이제 메탄가스가 생기게 되죠. 그렇게 되고, 세 번째는 이제 게스트로파라리시스라고 장마비. 당뇨에서는 이제 신경 손상으로 저런 게 있는데, 물론 파킨슨병에서는 자율신경, 미주신경 이상으로 인해서 저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포드맵 음식, 이제 음료수라든지 여러 그 패스트푸드 같은 거, 짧은 사슬의 탄수화물을 먹으면 그게 이제 장내에서 쉽게 흡수가 안 돼요. 그 삼투압이 증가가 돼요. 그럼 그러고 나서 이제 세균의 분해가 되면 가스가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팽만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장내 그 미생물 과잉 증시, 보통 환자분들의 34%는 저런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장 운동이 이제 낮아서 생기는 거고, 저거로 인해서 소화불량, 또 오심, 또 팽만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장내에 좀 미생물이 많으면 이제 항생제로 치료를 해요. 그러니까 죽여버리죠. 그러면 이제 45%가 보통 6개월 내에 또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항생제 치료에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는 거, 무엇을 먹느냐가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결국은 미생물의 과잉 증식은 장 운동 감소 때문에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래서 이제 위장 운동 촉진제를 씁니다. 그래서 그 위장 그 운동 촉진제를 쓰면 이제 좀 나아지죠. 그래서 이제 베타네크론, 베타클로프라마이드라든지 도온페르돈이라든지 시사프라이드라든지 이런 약들을 씁니다. 저 장내에서 박테리아가 많이 증식하는지 안 하는지 테스트하는 테스트 키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이드로젠하고 메탄이 얼만큼 메탄이 많고 하면은 또 하이드로젠 그 비율 같은 걸 따져가지고 장 안에 어떤 박테리아가 번식한다는 걸 알아냅니다.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걸 큰 봉지가 있는데 거기다 이렇게 바람을 불어가지고 그걸 타이트해서 입에서 나오는 그 깼으니까 그걸 불어서 타이트를 해서 랩에 보내면 이제 랩에서 이제 분석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장내 미생물 과잉에 그 비타민 B 같은 거가 도움이 된다 합니다. 그래서 복부 팽만감이 여러 가지는 있지만 대부분의 원인은 변비 때문에 그랬어요. 변비 때문에. 다 변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장마비. 보통 45%의 환자분들이 이제 위장마비가 있는데 그 음식물이 안에 들어가서 잘 배출이 안 돼요. 그 위는 음식물을 저장하는 데고 또 그 음식물을 식이지장으로 이제 내보내야 되는 그런 복잡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율신경의 그 문제로 이제 그 운동, 위에 그 연동 운동이 감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당연히 변비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약을 먹어도 그 위에 약이 머무는 시간이 오래되니까 흡수율이 저하가 돼요. 그래서 이제 흡수율이 저하가 되니까 또 그 주치의는 또 약의 그 양을 많이 처방을 하십니다. 약 증가를 시키고. 그래서 이제 또 그렇게는 많이 먹지를 못해요. 위에 이렇게 음식이 차 있으니까 일단 그 이제 소화불량이니까. 그래서 이제 구토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체중 감소. 근데 체중 감소는 참 안 좋은 거예요. 연세가 드시면 체중이 감소가 되는데 또 거기다 못 먹어서 체중이 감소가 되니까
저렇게 체중이 감소가 되면 항상 근육이 감소가 돼요. 그러면 이제 낙상사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음식물이 자꾸 그 위에 오랫동안 정체가 돼 있으니까 그 약 복용 시간하고 식사 시간이 그 조절이 힘든 거예요. 그게 잘 맞아야 되는데 그 밥을 먹고 그 밥이 위에서 소화가 되고 장으로 착착 딱딱 내려가고 하면 그 시간을 예측했고 내가 언제 약을 먹으겠다 이렇게 딱딱 되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약을 먹어도 그 안에 무슨 단백질이 있으면 그 단백질로 인해 가지고 또 이제 흡수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결국 더 많은 약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후각과 미각의 문제로 식욕 부진이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삼키는 거, 음식을 삼키는 데 어려움을 얘기했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로 우울증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 먹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먹는 걸 못 먹으면 우울증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장마비 치료로는 뭐 보통 사람들은 뭐 위장에 문제가 있으면 작은 양을 자주 먹는다 뭐 이런 말이 있는데 이제 파킨슨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약을 시간마다 정확한 시간마다 먹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약과 음식을 같이 안 먹기 때문에 자주 먹는 것도 곤란합니다. 파킨슨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다음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약들이 있어요. 메트크로프라마이드, 장운동 촉진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것이 보통 사람한테는 장운동을 촉진을 시키는데 저게 레보도파의 흡수를 방해를 해요. 그래서 저 약을 먹으면 파킨슨병이 더 증상이 악화거든요. 저거는 처방을 하면 안 되고 두 번째는 돈페르돈 저것도 장운동 촉진제예요. 근데 저거는 레보도파의 흡수 방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거를 처방을 하는데 저것도 문제가 뭐냐면 심장병 사망률이 증가를 합니다. 저것도 부작용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프로칼로프라이드. 저거는 장운동 촉진에도 좋고 변비에도 좋고 그 다음에 장에 증식하는 그 SBO 너무 많은 과잉 증식하는 그 박테리아에도 효과가 좋고 그래서 파킨슨병에도 이제 약하고도 그 어떤 방해도 없고 해서 파킨슨병에 안전합니다. 그지만 좀 고가예요. 그렇게 많이는 고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 약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삼킴 장애 디스파지아라서 연화곤란인데 그 식도에서 운동 장애로 음식물이 이렇게 생기면 걸리는 느낌 같은 게 있으시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제 넘어갈 때 음식물이 넘어갈 때 통증이 있고 이렇게 음식이 내려가는 걸 다 느끼십니다. 그다음에 구토 증상. 그래서 이제 또 입 안에서 그 목으로 음식물을 이렇게 넘겨야 되는데 그 음식물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침이 나고 또 이제 약물을 복용할 때 너무 많은 약은 복용하기 힘드시고 하나씩 드셔야죠. 저런 문제가 생겨서 만약에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면 아주 문제가 곤란해져요. 조금 들어가서 기침으로 해서 기침이 나오면 다행인데 저 음식물이 기도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서 염증이 되면 흡인성 폐렴이 됩니다. 아주 위험할 수가 있어요. 폐렴은 한번 진행이 되면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초기에는 열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폐렴이 다 고열이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연화 골림 삼킨 장애가 그 폐렴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있으면 주치의하고 반드시 상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뭐 이제 만약에 낙상을 하셔가지고 심히 이제 뭐 뼈가 부러지고 그러면 의사분들이 아편성 그 진통제를 그 처방을 받는데 그 아편성 진통제는 먹으면 변비가 생기세요. 그래서 이제 그 변비를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이 얘기를 해야 됩니다. 처방을 하신 분한테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변비가 있으니까, 파킨슨병 때 변비가 있으니까 이런 약 좀 처방을 해달라 한테 해서 이제 의사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나르데미다이닌을 먹으면 저거는 이제 아편성 진통제를 처방받았을 때 아편성 진통제로 오는 그 변비가 올 때 먹는 그 변비약입니다. 그래서 도움이 많이 돼요. 장내 그 미생물 개선은 뭐 다 알죠. 뭐 잘 먹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장내 미생물은 뭐 대사와 비만에도 문제가 있고 면역계에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중추신경계에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에 그 실험을 많이 해봤죠. 날씬한 쥐 장내 미생물을 이제 보통 쥐에 이식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뚱뚱한 쥐, 비만인 쥐 장내 미생물을 보통 이제 이식을 하고 같은 환경, 같은 음식, 같은 기간 동안 관찰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날씬한 쥐, 그 장내 미생물을 이식받은 쥐는 날씬하고 뚱뚱한 쥐, 그 장내 미생물을 이식받은 쥐는 이제 비만해진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하고 그 비만하고 연관성이 있다 하는 걸 이제 동물신호로 입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장내 유산균의 다양성, 그 variety. 아까 얘기했듯이 어느 특정 박테리아만 많으면 안 되고 아주 버라이트하게 있어야 그게 좋은 그 미생물의 환경이랍니다. 그래서 또 이제 스트레스 같은 것도 이제 장내 장누수 현상을 더 악화시켜요. 그래서 장에서 형성된 그 어떤 부산물들이 우리 혈관을 타고 돌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안정된 면역 체계가 아니고 이제 면역 체계를 자꾸 흐트러뜨리죠. 그다음에 이제 장내 미생물과 또 미주신경 이 관계는 요즘 그 파킨슨 병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병을 했나 하는 게 아주 핫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제 동물 실험으로는 밝혀졌고 사람한테는 아직 그 동물 실험에서 발견된 걸 이제 적용을 하고 있죠. 물론 아까 또 이제 정신적 스트레스가 장 환경에 영향을 주는 당연하고. 그래서 이제 보면 우리 탄수화물이 보면 복합 탄수화물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이제 밥을 먹게 되면. 그래서 이제 복합 탄수화물 같은 거는 이렇게 이제 로우 푸시죠. 아직 음식을 안 하거든요. 거칠한 것들, 과일이라든지 현미 같은 것들이 정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당이 길게 체인으로 당이 결합이 길면 그거를 우리가 효소가 그것을 이제 소장을 통과하면서 다 분해를 해야 돼요. 일단 단당으로다가 그래야 흡수가 되는데 그게 아주 너무 길고 그게 막 덩어리로 뭉쳐 있으면 그게 분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대장까지 도달을 하죠. 그래서 대장까지 도달을 하면 그 대장 안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이제 분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장에 그 미생물이 있는데 이런 복합 탄수화물이나 긴 탄수화물 연결고리가 긴 그런 섬유 같은 거를 먹지 않으면 그 대장에 있는 그 미생물들이 탄수화물이 그 미생물들이 먹인데 그 먹이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 미생물들이 우리 그 장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장내 환경이 더 악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보면 가운데 그림은 그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었을 때는 균형이 잘 잡히죠. 그래서 이제 핑크빛, 이제 박테리아 머커스, 점액에 의해서 이렇게 우리가 장 세포가 보호가 잘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파이브가 이제 오른쪽에 보면 섬유가 없는 그런 음식을 먹게 되면
장내 그 박테리아들이 먹을 게 없고 그 다른 박테리아를 그 무커스를 분비하지 않는 그런 박테리아가 많이 분비가 돼서 결국은 그 보호막이 없어지죠.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장 안에 있는 세포들이 그 이제 망가지기 시작을 해요. 박테리아들이 먹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장벽이 망가져. 그럼 장누수가 생기는 거예요. 장누수가 생기게 되면 우리 혈액 속으로다가 나쁜 물질이 떠돌아게 이렇게 되면 그런 물질들이 우리 면역 시스템을 자극을 해서 항원항체 반응이 일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만성염증이 우리 몸에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안 좋습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 소장에서 분해되어 흡수가 잘 됩니다. 거의 뭐 100%가 설탕 같은 거는 이제 캔디나 이런 단당 같은 거는 바로 흡수가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당연히 혈당이 급속히 증가가 되고 이렇게 이제 반복되면 그 당 저항성이 커지죠. 그렇게 되면 알다시피 뭐 이제 당뇨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설탕이 너무 높아서 생기는 이제 대사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염증 반응도 그 증가를 하고 요즘 대세가 산화 스트레스 그거에 따른 만성염증 그 다음에 장내 미생물과 그 면역 그 다음에 중추신경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그 요즘 대세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그런 쪽으로 과거에는 그렇게 변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고 장내 미생물에 대해서 그렇게 큰 연구들을 안 했는데 요즘은 연구 지원도 많이 받고 공부들을 많이 하고 그리고 동물 실험에서 많은 것들이 증명이 됐어요. 특히 뇌에 있는 퇴행성 질병 같은 거에 대해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연구 지원도 많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 그런 많은 좋은 연구 결과에 의해서 좋은 약도 많이 개발이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 탄수화물 중에 물론 알다시피 이제 과당도 있고 설탕, 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저 중에서 과당이 제일 문제입니다. 과당 아시죠? 그 프룩토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가공된 식품에 과당이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마시는 이제 코카콜라 안에 과당이 들어 있습니다. 달죠? 저 과당의 그 우리 몸에서 대사는 그 알코올하고 같아요. 그래서 저게 뭐가 문제냐면 저 과당이 간에서 대사가 되면 바로 복부 지방에 축적을 합니다. 물론 알코올도 그렇고. 그래서 복부에 지방이 많이 쌓이면 이제 지방 세포로 인해서 문제들이 많죠. 뭐 염증,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크로닉 인플라메이션 같은 여러 가지 병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복부 비만이 생기는 것을 이제 많이 막아야 돼요. 그래서 현대인의 그 비만과 성인병은 뭐 1980년 이후부터 우리 그 식품 인더스트리 식품 산업 분야에서 많이 쓰기 시작한 과당에 의한 그 비만이라고 이렇게 지금 딱지가 붙었어요. 과당한테는. 그래서 이제 과당을 많이 줄이셔야 되고 특히 설탕 같은 것도 많이 줄이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떻게 그러면 먹으면 우리 그 장 건강이 좋아지나 그런 연구를 해봤는데 연구 결과 이렇게 나왔어요. 식이섬유와 그 다음에 이제 숙성된 식품, 그 숙성됐다는 게 이제 우리 김치처럼 숙성된 거고 숙성됐다는 게 우리 김치만 낸 것도 아니고 뭐 새우젓도 숙성이에요. 새우젓도 숙성이고 뭐 와인도 숙성이고 맥주도 숙성입니다. 그 다음에 치즈 이런 거 다 숙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중해식 식이법이 이제 건강에 좋다고 여러 그 대륙에서 연구를 하면 항상 나오는 게 지중해식 식이요법이 좋다고 나옵니다. 보통 이제 긍정적인 한 56% 이상 우리 몸에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조화가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식이섬유가 많은 것을 먹으면 이제 탄수화물이
섬유는 그 탄수화물이 그 롱 체인입니다. 긴 체인. 그래서 이제 그 탄수화물이 소장에서 분해되지 않고 대장까지 도달을 하죠. 그럼 그 대장에 있는 박테리아들이, 미생물들이 그것을 먹고 또 이제 잘 자랍니다. 그러면 이제 먹이가 충분하니까 그 미생물들이 우리 그 장을, 벽을 해치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숙성된 식품은 뭐가 중요하면은 우리 장 안에 그 미생물의 다양성, 아주 다양성에 좋다고 합니다. 환경 중에. 그래서 이제 우리 장 안에 물론 나쁜 세균도 있고 좋은 세균도 있지만 그 세균 그 종류가 몇몇 이렇게 되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 분포가 아주 버라이티하게 있어야 좋은 장 미생물에 대한 좋은 장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장이고, 그래서 이제 숙성된 식품과 식이섬유가 잘 이렇게 혼합된 것들이 지중해식 음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거기에 이제 뭐 많죠. 골고루 야채하고, 그 다음에 보면 항상 치즈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와인도 마시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숙성시킨 건데, 이제 치즈 같은 경우에는 동물성 물질을 갖고 숙성을 시킨 거죠. 미네랄도 많을 거고, 우리도 숙성시킨 걸 많이 먹죠. 김치 같은 거. 김치 같은 게 좋은 게 뭐냐 하면, 김치 안에는 우리 그 마음을 이렇게 감다운 시키는 걱정, 불안 이런 게 많으면 우리 김치에서만 그 가바, 우리 그 뇌 신경 절달 물질 중에 억제제로 쓰이는 거예요. 그게 많으면 우리 마음을 이렇게 감다운 시켜줍니다. 그래서 김치가 좋은 거예요. 김치가. 하지만 이제 동물성 그 숙성된 음식에는 또 아민이 많아요. 아민. 그래서 아민이 너무 갑자기 올라가면 혈압 같은 거에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심박수가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파킨슨병 환자들이 먹는 그 처방약, 레보도파와 같이 먹는 약들 중에 그 아민의 분해, 그 레보도파도 아민이니까 그것의 그 분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같이 약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약을 먹으면 아민이 산화가 안 돼서 생기는 이제 고혈압, 이런 문제, 이런 부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치즈 같은 거 먹을 때 오래된 고기 아니면 이제 숙성된 고기 이런 거 먹을 때 조심하라는 말을 많이 듣죠. 하지만 뭐 김치 같은 거는 물론 문제가 있긴 해도 그렇게 동물성 숙성시킨 것보다는 그렇게 크지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식이섬유 음식하고 숙성된 식품이 잘 혼합해서 먹는 그게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취해야 할 때 그 장 건강을 위해서 드셔야 할 그 식이요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또 최근에 이런 연구도 나왔어요. 그 동물성 숙성식품을 오랫동안 꾸준히 많이 먹으면 장 안에 또 그것을 잘 분해하는 그 미생물들이 더 증식을 한답니다. 근데 얘네가 그 아민만, 우리 그 치즈나 이런 데 들어있는 아민만 분해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레보도파를 먹었을 때 그것도 분해를 더 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을 먹으면 효과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구도 나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먹기는 해야 돼요. 그래서 많이 먹는 거는 권장을 안 하지만 적당하게 먹어야지 장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시라고 감사했습니다.